바이킹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그 고전적인 장면들을 아무리 많이 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납게 파도를 가르는 배들, 피 묻은 도끼와 뿔 달린 투구를 쓴 전사들, 북쪽의 회색 하늘 아래 불타는 마을들. 우리가 기억하는 그들의 이미지는 오직 파괴만을 일삼는 잔혹한 야수, 영혼 없는 전쟁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바이킹이 가했던 가장 큰 공포가 칼날이 아닌 침대에서 나왔다면은요? 이 문화의 어둡고 충격적이며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측면, 바로 그들의 가장 광기 어린 성생활에 대해 깊이 파고들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쾌락을 위한 에로티시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섹스를 언어로, 전략으로, 굴욕과 파괴의 무기로 사용했던 그들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리우드가 그려낸 바이킹은 잊으세요. 야만적인 외모 뒤에는 복잡한 사회적 규범과 섹스가 어떤 도끼보다도 강력하다고 여기는 세계관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바이킹을 결코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바이킹 문화의 중심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경멸로 가득 차 있어서 단 한 번의 속삭임만으로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르기입니다. 이 용어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사회적 선고였죠. 에르기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으로 수동적이었다는 뜻이며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이킹들에게 이는 가장 깊은 불명예로 여겨졌습니다.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든 강압적인 것이든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결정하는 것은 수행된 역할이었습니다. 사합입하는 남성은 아무런 피해 없이 오히려 남성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삽입당한 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지위, 그의 정체성, 그의 권리까지요. 그는 에르기, 즉 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은 너무나 강렬해서 당시의 법전에는 누군가가 다른 남자를 공개적으로 에르기라고 비난하면 피고는 즉시 그를 죽일 권리가 있었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남성성을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 사회의 뼛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들은 이 개념을 자신들의 영역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르기를 심리 전쟁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이 주는 공포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은 적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전체를 파괴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바이킹이 마을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금이나 식량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 없지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적의 정신을 부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위해 전략적인 성적 굴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이 남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폭력 관행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바이킹 문화의 모든 구조가 이 끔찍한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시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패배한 지도자, 왕, 전사가 전투에서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 앞에서 성적으로 종속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요? 이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인 파괴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당신의 몸조차 지킬 수 없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불명예스러워진 이 지도자는 육체적으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살은 독처럼 퍼져나가 그의 혈통을 더럽히고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전투에서 바이킹들은 상대의 엉덩이를 치는 클램혹 츠람혹과 같은 상징적인 몸짓까지 사용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소한 제스처로 보일 수 있지만 바이킹들에게는 직접적인 성적 지배 선언이었고 어떤 칼부림보다도 치명적인 명예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현대 군대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침묵으로 이기는 것임을요. 단 하나의 행동으로 바이킹들은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고도 한 사람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들에게 인간의 몸은 주조 가능하고 팔 수 있으며 버릴 수 있는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노예 제도보다 더 잔혹하게 적용된 곳은 없었습니다. 트로든 트루돈으로 알려진 노예 무역은 바이킹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했습니다. 전쟁에서 포획된 남성, 여성, 아이들은 상품으로 변모되어 유럽 전역과 심지어 중동까지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은 환관, 즉 거세된 남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잔틴 제국과 아랍 제국에서 특별히 수요가 많았으며 경비원, 관료, 심지어 고문으로도 일했습니다. 이 끔찍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세 전문 바이킹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신기입니다. 10세기 작가는 이러한 관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신체, 훼손이 투자가 되는 암울한 네트워크를 드러냅니다. 포획된 수도승처럼 글을 읽을 줄 아는 남성들은 육체 노동자로서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의 이상적인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거세는 무자규적인 잔혹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계산이었습니다. 몸, 남성성, 심지어 정체성까지 숫자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남성들의 상황이 끔찍했다면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바이킹 법은 명확했습니다. 자유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았고 그녀를 강간하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노예 여성에게 있어 그녀의 몸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녀를 강간하는 것은 의자를 부수는 것처럼 재산 피해로 간주되었습니다. 강간범은 노예의 주인에게 벌금만 지불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존재, 즉 명예의 한계 내에서 존중받는 자유 여성과 정의 없이 어떤 행위에도 취약한 노예 여성 사이에 이분법적인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노예가 된 여성의 몸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의지에 따라 사용되고 침해되며 버려지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논리는 성이 잔혹한 위계 질서에 의해 규제되고 사람의 가치가 육체의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는 세상을 지탱했습니다.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전설도 과장도 아닙니다. 10세기의 볼가 강변에서 바이킹 장례식을 목격한 아랍 외교관 아흐마드 이븐 파들란이 기록한 실화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 죽었을 때 그의 수행원들은 그가 혼자 떠나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의 노예 중 한 명이 그와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노예들 중에서 누가 자원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봉인되었습니다. 뒤이어 축제와 술 취함, 그리고 점점 커지는 공포가 뒤섞인 열흘간의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노예 여성은 여왕처럼 대우받았습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풍족하게 먹고 계속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희생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고인의 가장 가까운 전사들이 그녀와 성관계를 맺는 여러 텐트로 이끌려갔습니다. 각 행위 후 그들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대한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주인께 전하시오. 그것은 충성심을 상징적으로 이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각 성적 행위는 전사와 노예, 그리고 죽은 자 사이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족장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식을 담당하는 나이든 여성,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인물이 끈으로 노예 여성을 목 졸라 죽이는 동시에 칼로 찔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족장의 옆에 놓였고 두 시신이 실린 바에는 부족 앞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 노예 여성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의식의 도구였고 그녀의 고통은 상징성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희생을 명예로 여기는 전통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몸짓이 그녀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잔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섹스, 죽음, 그리고 믿음이 무섭고 신성하며 현대인의 눈에는 완전히 견딜 수 없는 춤 속에서 얽혀있던 세상의 창입니다. 바이킹들이 노예들과 적들에게 가했던 잔혹함 앞에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을 상품처럼 취급했던 이들이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자유시민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놀랍도록 자유로운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세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결혼이 신성하고 여성은 종종 남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바이킹 세계에서는 결혼이 해지될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아내가 단 하나의 이유, 즉 성적 불만족만 주장하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네, 남편이 침대에서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내는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스캔들도 허락도 지체할 필요도 없이 결혼은 끝났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여성에게 당시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자유는 결혼을 넘어섰습니다. 가정폭력 또한 합법적인 별거 사유였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은 나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이킹 가족 구조는 부유한 남성들 사이의 일부 다처제를 자연스럽게 용인했습니다. 보통 첩을 두는 등의 부차적인 아내를 두는 것은 흔한 관행이었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혼외 관계도 용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성을 종교적 도덕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계약, 합의, 동맹의 사회였습니다. 시험 결혼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커플이 일종의 시험 기간으로 1년 동안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후에 둘 다 만족하면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낙인 없이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 세계에서 대중화되기 1000년 전에 존재했던 결혼, 시승 테스트 드라이브였습니다. 자유 바이킹들에게 섹스는 금기가 아니라 공존, 애정, 심지어 자율성의 일부였습니다. 슈였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욕망을 죄책감과 억압으로 둘러쌀 때 바이킹들은 명예, 수행, 그리고 동의에 기반한 자신들만의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특권의 원밖에 있는 자들에게 가했던 잔혹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이킹 사회에서 섹스는 단순히 사적인 행위나 권력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앙의 일부였고 신성한 것이었으며 예술적 표현과 심지어 가정의 영성까지 포함했습니다. 이후 도래할 기독교 도덕이 육체를 수치심으로 둘러쌀 때 바이킹들은 에로티시즘을 자연 질서 자체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놀랍도록 충격적인 실제 사례는 오래된 텍스트인 볼숭가 타투르 그 월숭아 티에이티얼에 나옵니다. 죽은 말의 성기를 보존하는 이교도 의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말의 음경을 허브와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집안의 신성한 물건으로 보관했습니다. 매일 밤 그것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각자 그것을 잡고 다산, 행운, 보호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기괴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시각적인 형태의 영성이었습니다. 몸, 특히 성기는 수치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풍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바이킹의 성에 대한 시각은 시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송바르, 만송발라는 장르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에로틱한 사랑 노래,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구절들이었습니다. 이 시들은 너무나 강렬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너무 커서 아이슬란드에서는 금지되기까지 했습니다. 당국은 그 말들이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시 한 편이 누군가를 매료시켜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바이킹들은 욕망, 음악, 그리고 말의 조합이 일종의 마법이라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흥미로운 문화적 측면을 드러냅니다. 바이킹은 적이나 노예에게 극심한 성폭력을 행사했지만 그들 공동체 내에서는 성관계가 섬세하고 상징적이며 심지어 마법 같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세를 하나의 사업으로 여겼던 사회가 동시에 욕망을 신성한 것과 연결되는 다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모순이야말로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이킹을 쉽게 정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바이킹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불편한 침묵에 부딪히게 됩니다. 북유럽 문화에 대한 우리의 주요 자료인 사가는 사건 발생 수세기 후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쓰였습니다. 그 사가들은 이 주제를 회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의 명시적인 동성 커플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 간의 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 분명히 존재했고 이해되었던 것은 성적 지향이 아닌 역할과 위계에 기반한 엄격한 규범이었습니다. 남자의 명예에 중요했던 것은 그가 누구와 잠자리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능동적인, 즉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면 전혀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였을지라도 그의 남성성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동적인 역할을 맡는다면 그는 에르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원한 불명예를 의미하는 최고의 굴욕적 용어였습니다. 욕망이 아닌 위치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한 남자가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그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은 권력 구조의 연장이었습니다. 선정합니다. 남자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면서도 자신이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한 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은 남성 간의 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덕 때문이 아니라 역할 전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이킹에게 수동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정적 정체성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으로서의 동성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심지어 쾌락마저도 정치였던 엄격한 지배의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 남성적 명예는 오늘날 우리가 금기시할 만한 행위로도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는 오직 권력의 논리에 부합하는 한에서였습니다. 바이킹 문화의 가장 어둡고도 매혹적인 면을 탐험하는 이 여정의 끝에서 단순한 초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불능의 야만인도 명확한 규범을 가진 명예로운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바이킹은 잔혹함과 섬세함, 자유와 억압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나란히 공존하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적 지배를 전쟁의 무기로 삼는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혈통, 자부심, 그리고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팔고 포로를 절단했으며 강간을 권력의 도구로 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여성들에게는 그 시대에 전례 없는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개방적인 관계를 받아들이고 에로틱한 풍요의식을 만들었으며 욕망이 기념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그들 자신의 논리적 조건 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섹스를 생명력, 마법, 사회계약, 그리고 처벌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적들에게 몸은 함정이자 영원한 수치의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자유, 쾌락, 그리고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도덕률은 없었습니다. 권력 맥락, 그리고 유용성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규칙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이킹은 무자비한 정복자였지만 실용적인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업자였고 금지된 사랑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는
모든 실제 역사와 마찬가지로 그림자, 모순, 그리고 불편한 진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바이킹을 그저 도끼를 든 남자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냉혹한 시선 뒤에는 어떤 영화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충격적인 세계가 존재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M